43년.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5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한국 36,132달러, 일본 32,859달러. 그 까마득했던 격차가 사라지고 한국이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비슷한 거지 아직 일본을 앞선다고 볼 수 없지 않나? 표면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파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 강대국 순위, 1인당 GDP, 방산 수출, 디지털 인프라까지 모든 전선에서 같은 시기에 한국이 일본을 동시에 넘어섰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뉴스에서는 결코 짚어주지 않는 진짜 구조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43년에 걸쳐 한국이 일본을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넘어선 그 구조적 이유를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방산 수출입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실적 154억 달러, 한화로 23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60.4% 늘었습니다. 2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한국이 1년 동안 국방에 쓰는 예산이 약 60조 원이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이 한국 무기 사는 데 쓴 겁니다. 우리가 국방비로 전투기 사고 군함 만드는 돈의 3분의 1을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 구매에 지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IPRI 기준 2025년 방산 수출 세계 순위, 미국이 42%로 압도적 1위, 프랑스가 10%, 이스라엘이 7.8%,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점유율 6%, 세계 네 번째,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수십 년간 전쟁을 치르며 무기를 실전 검증해 온 나라들이죠. 한국이 그 대열에 네 번째로 올라선 겁니다. 이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폴란드 투스크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총리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에게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이다.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 발언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는지는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죠.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53운, K10 탄약운 반차 36대를 도입했습니다. 계약 규모 1조 3천억 원. 에스토니아는 천무 다연 장로켓을 선택했습니다. 이라크는 천궁투 지대공 미사일 8개 포대를 들여왔죠. 중동에서는 미사일 방어와 정비 사업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 무기가 안 팔리는 대륙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기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023년 일본이 필리핀에 대공 레이더를 수출했습니다. 한 건. 이게 일본 역사상 완제품 방위 장비의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첫 수출이 2023년이라는 뜻이죠. 한국이 전 세계 23조 원어치를 팔고 있을 때 일본은 레이더 한 대로 첫 수출의 문을 겨우 연 겁니다. 방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IMD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죠. 1990년부터 92년까지 일본은 이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연속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2024년 순위 38위, 1위에서 38위. 37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경제 비중은 더 극적이죠. 1989년 일본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의 5분의 1을 일본 혼자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3.8%. 그 몫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독일에까지 밀렸습니다. 한때 미국 바로 다음이었던 나라가 GDP 세계 4위로 내려앉았죠. 미국, 중국, 독일 다음. 아시아에서도 1위 자리를 중국에 넘긴 지 오래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장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국 공립 초중학교를 조사했습니다. 대상 28,049곳, 그중 71.7%가 아직 팩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G7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 4위 국가의 학교 10곳 중 7곳에서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학교에서 팩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경제, 방산, 강대국 순위, 1인당 GDP, 디지털 인프라. 어느 한 분야에서 잠깐 앞선 게 아닙니다. 모든 전선에서 같은 시기에 뒤집혔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가 일본의 15분의 1이었던 나라. 2024년 기준 한국 36,132달러, 일본 32,859달러. 60년 만에 역전이 완성됐습니다.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여기까지 보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무너지고 한국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이 추락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동시성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시작점은 43년 전 도쿄입니다. 1983년. 당시 73이었던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기술 수준, 가전 부품이나 겨우 만들던 수준이었죠.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던 회사가 반도체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세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 인텔,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인텔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 일본 미쓰비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업계에 돌렸죠.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동시에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기 5년 투자 계획, 시설 투자 4,400억 원, 연구개발 1,000억 원, 경기도 기흥에 세운 반도체 라인에만 7억 4천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64K 디램 가격, 1984년에 칩 한 개가 약 3달러였습니다. 1985년에는 0.2달러, 1년 만에 93% 폭락. 커피 한 잔 값이던 칩이 동전 하나 값도 안 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생산 원가는 칩당 1.7달러였습니다. 시장 가격 0.2달러, 원가 1.7달러. 팔면 팔수록 손해였죠. 그 와중에 삼성은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1983년부터 87년까지 누적 적자 2천억 원 이상.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판단이 등장합니다. 디램 가격이 폭락하니까 경쟁사들이 하나둘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죠. 이건희 회장은 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불황의 경쟁사가 빠지면 호황이 왔을 때 남아있는 쪽이 시장을 가져간다. 동네에 같은 장사를 하는 가게가 5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경기가 오면 셋이 문을 닫죠. 그때 이를 악물고 버틴 가게가 경기 돌아올 때 동네 장사를 독차지합니다. 남들이 접을 때 자리를 지킨 쪽이 결국 이기는 구조.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1988년 반도체 사업 첫 흑자, 단해 이익 3,600억 원. 수년간 쌓인 적자를 1년 만에 만회했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 디램 개발,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과대망상증 환자라 불렸던 회사가 1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이 도쿄에서 비웃음을 받은 1983년, 그로부터 2년 뒤인 1985년, 같은 시간축 위에서 일본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강제했습니다. 17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57% 뛰었죠.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죠. 땅값이 치솟고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게 버블이었습니다. 버블을 잡겠다고 금리를 6%까지 급격히 올렸습니다.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여기서 시작된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한쪽은 비웃음 속에서 투자를 밀어붙였고 한쪽은 성공의 관성 안에서 버블에 빠졌습니다. 이 구조는 반도체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방산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구조, 한화, 현대로템, KI 같은 업체들이 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합니다. 경쟁하니까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방산은 정반대였습니다. 헌법에 전쟁 포기가 들어가 있고 무기 수출 3원칙으로 해외 판매가 막혀 있었죠.
정부가 소량 발주하면 업체가 원계 5%에서 10%를 얹어 납품합니다. 정미상계라는 방식이죠. 경쟁이 없으니 가격이 안 내려가고 수출이 없으니 규모의 경제도 안 됩니다. 같은 업종 가게가 골목에 셋 있으면 맛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게가 하나뿐이고 손님도 하나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안 내려가고 품질도 안 변합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한국은 경쟁 속에서 무기를 만들었고 일본은 보호 속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30년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역전했고 일본은 버블이 터져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다. 한국이 좋은 선택을 했고 일본이 나쁜 선택을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 강제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강제된 체질이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하죠.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군비를 줄일 때 한국만은 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 국방비를 깎고 평화를 누리던 시절에도 한국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업체 간 경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죠.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최대 성능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업체를 경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돌아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같은 패턴이 경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부실은행 폐쇄, 재벌 부채 비율 강제 축소, 정리해고 법제화. 고통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기업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같은 작업을 10년 이상 미뤘습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저금리로 연명시켰죠.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기업이 죽지 않고 시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픈 이를 바로 뽑으면 며칠은 고통스럽지만 낫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만 먹으면서 10년을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던 멀쩡한 이까지 썩기 시작하죠. 한국은 이를 뽑았고 일본은 진통제를 택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구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디지털 전환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일본에는 잘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팩스, 도장, 종이 서류. 수십 년간 문제없이 작동했죠. 잘 되고 있는 걸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존에 완성된 시스템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들여오는데 저항이 적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빨리 갈아탈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로 즉각 대응했죠. 같은 시점에 일본의 공립학교 71.7%는 여전히 팩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있어서 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IMF가 터져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된 아날로그 시스템이 없어서 디지털 전환이 빨랐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멈출 수 없는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체질을 만들었습니다. 제약 조건 자체가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 체질이 외부 환경과 맞물린 순간이 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이 갑자기 무기가 급해졌죠. 그런데 대량으로 빠르게 합리적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수십 년간 경쟁 구조 안에서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다듬어 온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이후 한국에서 무기를 사들인 누적 금액 30조 원 초과. 30조 원을 한 번 더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죠.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는 데 쓴 겁니다. 폴란드 한 나라에서만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 6월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 32개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유럽 전체의 무기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간 강제된 체질이 만들어 놓은 구조, 그 구조가 세계 수요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43년 전 도쿄에서 비웃음 당했던 나라, 과대망상증 환자라 했던 인텔,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돌렸던 미쓰비시. 그 나라가 지금 강대국 순위에서 6위, 1인당 GDP에서 역전, 방산 수출 세계 4위, 디지털 인프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그 거대한 도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GDP가 2배인 나라를 넘어선 것은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구조적 결과입니다. 반도체에서, 방산에서, 디지털 전환에서, 위기 대응에서 제약이 체질을 만들었고 체질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이라 했습니다. 그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죠. 154억 달러의 수출, 30조 원의 실거래가 뒷받침하는 평가였습니다. 삼국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나라 사람들이 천하삼분을 가장 늦게 실감했다고. 밖에서는 다 보이는데 안에서만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솔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GDP 절대 규모는 아직 일본이 2배 넘게 큽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2025년에는 일본에 다시 밀렸습니다. 고환율 때문이죠. 연평균 환율 달러당 1,428원 기준, 한국 36,855달러, 일본 약 38,000달러. 환율 하나로 순위가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출산율도 봐야 합니다. 2023년 0.72에서 2025년 0.8로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는 2050년까지 35% 감소가 전망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 10명 중 3명 반이 2050년에는 사라지는 셈이죠.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살상 무기 수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사회 원칙적 허용, 수십 년간 묶여있던 무기 수출의 빗장을 연 겁니다. 반도체에서도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3조 엔을 투입했습니다. 한화로 28조 원, 이 나노 공정이라는 최첨단 영역에 도전하고 있죠. 일본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따라가지 않을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플라자 합의 같은 외부 강제 충격이 지금은 없습니다. 둘째, 디지털 시스템 체질이 이미 완성되어 있죠. 셋째, 일본의 실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멈추면 뒤집힙니다.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GDP 2배, 인구 2배 반, 국토 4배 큰 나라를 왜 세계가 더 약하다고 봤느냐? 이제 보이실 겁니다. GDP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결과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치고 나가는 체질. 이건 운이 아니라 멈출 수 없었던 43년이 만든 구조입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룬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남은 리스크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둘 다 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역 시나리오. 살상무기 수출 체제 전환, 라피더스, TSMC 구마모토 공장. 다음 영상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